예, 재무부동산학에 의해 6주차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강의안을 띄워놓고 다시 할 텐데요. 어, 저기, 뭐, 자산의 현금 흐름, 기업의 자산의 현금 흐름 구해봤는데, 다시 한번 조금만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다른 그 경영 분석 비율 또는 재무 비율, 재무 분석 비율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산식이기 때문에 그냥 기억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자산의 현금 흐름 그리고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구하는 방식이 조금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그걸 순서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현금 흐름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영업 현금 흐름, 순자본 지출, 순운전 자본의 변동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뼈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 순자본 지출, 순운전 자본의 변동 각각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영업현금 흐름에서 순자본 지출 빼주고 순운전 자본의 변동을 빼서 자산의 현금 흐름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영업현금 흐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크게 한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방식은 이제 여기 산식으로 다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 구하는 첫 번째 산식은 EBIT, 즉 이자 및 법인세 차감전, 죄송합니다.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또는 영업이익이라고 불리는 EBIT을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더해주고 법인세 비용을 빼주는 방식,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제 EBITDA를 구해내면 되죠. 그래서 EBITDA는 이자 및 법인세 비용 및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인데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EBIT,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EBITDA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해가지고 구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방식은 여기 써놓지는 않았죠. 그렇긴 하지만 당기순이익에다 이자 비용 합쳐주고 더해주고 그 감가상각비 더해가지고 영업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현금 흐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영업현금 흐름이 양수이면, 즉 0보다 크면은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업현금 흐름이 음수이면, 즉 마이너스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순자본 지출이 있는데요. 순자본 지출은 비유동자산 투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의 매입에서 비유동자산의 매각을 빼준 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구하는 산식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순자본 지출은 기말 비유동자산에서 기초 비유동자산 빼주고 그다음 감가상각비를 더한다. 그래서 왜 정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초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년도 기말 비유동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순자본지출 구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자본지출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그 비유동자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매각하거나 또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져 가지고 순자본지출, 캐펙스, 자본지출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0보다 적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주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순운전 자본의 변동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감, 그게 이제 순운전 자본인데 순운전 자본이 1년 동안 얼마만큼 변동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그냥 기말 순운전 자본 그리고 기초 순운전 자본 각각 구해가지고 기말 순운전 자본에서 기초 순운전 자본 빼주면 된다. 여기서도 기초 순운전 자본은 그 전년도의 순운전 자본이다라고 전년도 기말 순운전 자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 재무상태표는 항상 그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 즉 12월 회계연도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이다라고 하면 12월 31일을 현재로 해가지고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기말이 되겠죠. 1년의 말, 기말이 되겠죠. 그래서 순운전 자본의 변동 구하는 방식 첫 번째 그러니까 그 기말 순운전 자본, 기초 순운전 자본 각각 구해가지고
그 둘의 차이로다 순운전자분의 변동 구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1년 동안 유동자산이 얼마나 변동했는지, 유동부채가 얼마나 변동했는지, 그래서 유동자산의 변동에서 유동부채의 변동을 각각 구하고, 그리고 그 둘의 차이로다가 순운전자분의 변동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방법,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한 걸 각각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혼란스러우라고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실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해가지고 그 각각의 방식으로 구한 값이 일치하면은 내가 잘 계산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건 이제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다 보면은 뭐 그냥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내가 풀어낸 게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푸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각각의 방법으로 구한 게 일치한다, 답이 일치한다, 해가 일치한다 라고 하면 내가 잘 구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영업현금 흐름 구할 때, 그리고 순운전자분의 변동 구할 때 뭐 각각 세 가지 뭐 또는 두 가지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순자본지출 구할 때는 한 가지 방식이 있죠.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니까 오히려 이제 영업현금 흐름하고 순운전자분 변동을 조금 구하는 게 약간은 더 복잡하니까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의 현금 흐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좀 전에 구해놓은 영업현금 흐름, 순자본지출, 순운전자본의 변동 가지고 그 기업의 한 해 동안의 자산의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에서 순자본 지출 빼주고 순운전자본의 변동을 빼주면 그게 한 해 동안의 그 기업의 자산의 현금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현금 흐름은 당연히 또 이제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적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자산의 현금 흐름이 0보다 큰 게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그렇긴 하지만 특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현금 흐름이 0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 영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창출하는 현금 흐름보다 비유동자산이나 유동자산에 대한 순투자가 더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산의 현금 흐름이 음수가 될 수도 있다. 0보다 적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현금 흐름이 0보다 적다, 음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 또는 회사가 당해년도에 채권자와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채권자와 주주에게 빌리거나 또는 주식을 발행해 조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은 뭐 당연히 그 한 해 동안 당해년도에 채권자와 주주에게 돌아간 순지급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와 주주에게 지급한 순지급액이 되는데요. 채권자와 주주 각각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흘러 들어온 순 어떤 그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채권자의 현금 흐름은 뭐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급이자에서 신규 차입금을 차감한 거, 이게 채권자의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급이자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이죠. 이자를 지급한 거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이 됩니다. 근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현금 유입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신규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차입을 했으니까 현금이 흘러 들어온 게 되겠지만은 채권자는 그만큼 기업에게 빌려준 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로부터 현금이 유출된 크기를 갖다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급이자에서 신규 차입금 빼준 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에게로 흘러 들어온 순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쪽에 있는 주식회사 동의의 그 2016년 포괄손익계산서 보시면요. 지급이자가 얼마냐? 이자 비용이 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신규 차입금을 갖다가 찾아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그리고 2015년 비유동부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2016년에 기말 비유동부채는 4,540만 원이고 2015년은 4,08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 즉 460만 원이 바로 이제 2016년 한 해 동안에 비유동부채로 차입한 신규 차입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자는 포괄손익계산서의 이자 비용 가지고 찾아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차입금은 재무상태표 가지고 찾아내면 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2016년 기말 비유동부채에서 2015년 기말 비유동부채, 2015년 그 기말이 2016년 기초하고 같으니까 기말 비유동부채에서 기초 비유동부채 빼준 거, 그게 1년 동안에 비유동부채 크기가 비유동부채를 새로 쌓아놓은 게 되겠죠. 즉 신규로다가 차입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급이자 700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신규 차입금은 46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 240만 원이 바로 주식회사 동의와 관련된 2016년 채권자의 현금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채권자의 현금 흐름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지급이자에서 신규 차입금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이자, 신규 차입금 이거 둘 다 기업의 입장에서 표현한 거죠. 근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지급한 이자만큼 채권자의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로 차입을 했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빠져나간 거, 현금 유출이 된 그 한 해 동안 현금 유출이 된 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 지급이자에서 신규 차입금 빼준 거, 이게 바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현금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주의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의 현금 흐름은 회사의 지급 배당금에서 신규 주식 발행액을 차감한 거, 이게 이제 주주의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지급을 했어요. 이게 주주에게 돌아가겠죠. 주주의 입장에서 배당 소득이 되겠죠. 그만큼 뭐예요? 주주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유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급한 거, 현금이 유출된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주주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유입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 다음에 신규 주식 발행액도, 이건 기업의 입장에서 신규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그만큼 주식 발행하고 현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오죠. 근데 주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신규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 기업이 발행한 신규 주식을 매입을 하면 주주의 입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의 현금 흐름은 지급 배당금에서 신규 주식 발행액을 빼서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지급 배당금은 손익계산서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9쪽에 있는 거 보시면 당기순이익 4,120만 원 중에 배당금으로 1,03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배당금은 1,030만 원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신규 주식 발행액, 이건 뭘 가지고 보시면 되냐면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28쪽에 재무상태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대변, 부채와 자본, 오른쪽,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사이드를 보시면은, 자본이 있고, 자본 항목, 그 세부 항목으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있거든요. 요거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6년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리고 2015년, 그러니까 2016년에 기초가 되겠죠. 2015년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항목을 가지고 차감해가지고 빼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6,400만 원이고요. 2015년은 6,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400만 원, 즉 4억 원만큼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항목이 늘어난 거죠. 이게 바로 신규로 주식을 그만큼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식 발행액은 얼마냐? 2016년 기말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6,400만 원에서 2015년 기말 또는 2016년 기초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6,100만 원, 6,100만 원 요거 빼준 거 400만 원, 뭐 그냥 원을 단위로 하면 4억 원, 요게 이제 신규 주식 발행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급 배당금은 1,030만 원이고, 그리고 신규 주식 발행액은 400만 원이니까 주주의 입장에서 현금 흐름은 얼마냐? 630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주의 현금 흐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을 하면 되죠. 그래서 현금 흐름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기업이 정말 열심히 영업 활동하고, 그다음에 뭐 투자 활동하고 해가지고 얻은 창출한 자산의 현금 흐름, 요거는 결국 채권자에게 일부가 흘러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주에게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자산의 현금 흐름은, 기업의 자산의 현금 흐름은 채권자의 현금 흐름과 주주의 현금 흐름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현금 흐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거 이제 항등식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자산의 현금 흐름 아까 우리가 앞에서 구했죠. 앞에서 구해가지고 어디서 구했냐면요. 39쪽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87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 구했고요. 그 다음에 39쪽에 보시면은 채권자의 현금 흐름 240만 원, 주주의 현금 흐름 630만 원, 이거 합치면 또 870만 원이 돼요. 그러면은 자산의 현금 흐름, 현금 흐름 항등식의 좌변에 있는 그 기업의 자산의 현금 흐름 870만 원이 되고, 현금 흐름 항등식의 우변에 있는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 합친 거 870만 원이 되니까 현금 흐름 항등식이 성립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산의 현금 흐름만 구해내도 되겠죠. 뭐 자산의 현금 흐름만 구해내도 그 기업이 그 기업의 어떤 그 기업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얼마만큼 창출되었는지, 그다음에 그 기업의 어떤 영업 현금 흐름에서 순자본 지출, 순운전 자본의 변동을 차감한 잉여 현금 흐름이 얼마만큼인지 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찾아낸 건지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의 현금 흐름, 주주의 현금 흐름을 각각 구해가지고 합친 것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자산의 현금 흐름하고 일치하는지를 갖다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진짜로 맞죠.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구한 게 즉 기업 자산의 현금 흐름이 2016년 한 해 동안 870만 원, 8억 7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 내가 잘 찾아냈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세 번째 강의안이 이제 여기까지예요. 일단 앞서 가지고 설명드렸던 거 뭐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까지 혼란스러울 거는 많지는 않은 듯 싶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그 산정을 할 때 비현금 항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과 관련이 없는,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그런 비현금 항목이 좀 들어가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비율 분석할 때, 경영 분석 또는 뭐 재무 분석할 때 활용하는 비율 분석, 여러 가지 비율들 갖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비율들이었거든요. 분모 문제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웠던 게 이제 현금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자산의 현금 흐름을 갖다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영업현금 흐름 구하고, 그 다음에 순자본지출 빼주고, 순운전 자본의 변동 빼줘가지고 기업 자산의 현금 흐름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채권자의 현금 흐름과 주주의 현금 흐름 합친 것하고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토까지 하는 여기까지를 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는데요.
재무부동산학에 의해서 재무 이론과 관련된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하는 거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 살펴보고요. 시간이 좀 남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을 때 이제 그 뒤에 중간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르셔야 되는데 그 중간 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갖다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치를 수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그 비율 분석과 관련된 거 그리고 요 현금 흐름과 관련된 거는 당연히 이제 푸는 문제로 풀이형 문제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한번 풀어드리는 그런 방식을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푸는 문제, 화폐 시간 가치도 이제 풀이형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는데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한번 예제를 꼭 살펴보시고요,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차 7주차 강의 자료가 올라가면은 그때는 그 강의를 먼저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까지만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함께 좀 올려드리는 중간 시험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제 중간 시험 풀이를 갖다가 한번 들어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훨씬 더 중간 시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한번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먼저 풀이형 문제는 풀이 방식의 설명을 듣고서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서 화폐 시간 가치까지 강의를 듣고서 그리고 나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제에 드렸던 거, 좀 전에 현금 흐름 설명드리면서도 그게 하나의 예제였죠. 그래서 그런 거 그거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뭐 답을 갖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중간시험 풀이를 갖다가 들어보시면은 훨씬 더 중간시험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